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리 공인중개사에게 좋은 물건 해주면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더라도 그 법에서 정한 것까지만 유효이고요. 그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이기 때문에 안 줘도 상대방이 저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방안 중에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의 경우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을 말하는데요. 민법 제105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행규정은 보통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분을 하는데, 효력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만 단속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벌칙 적용은 있을 수 있으나 위반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가 있는데 사례를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정하고 있고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친구한테 내가 연에 100% 이자 줄게, 그러니까 1년 뒤에 200만 원 줄게 이렇게 약정을 했으면 그것도 계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딱 연 20%니까 저랑 그 친구랑 한 약정 중에 이자를 20%, 연 20%를 주기로 한 부분 외에 나머지 80% 주기로 한 부분은 이제 무효인 거죠. 그러니까 친구는 저한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약속을 했어도 이자를 1년에 20만 원밖에 청구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청구하면 소를 제기하더라도 재판에서 다 기각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자제한법은 법률에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에 해당합니다. 근데 법에서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 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규정 위반 행위가 법률행위 당사자나 3자한테 미치는 영향,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평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이게 단속 규정인지 효력 규정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건물 등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인데 중개 수수료의 한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정하여진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거나 그 외의 사례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이상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이 어떤지 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까 이자제한법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초과하면 무효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정해진 수수료 이에 받기로 한 경우에 무효냐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 대상인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굉장히 높고 공인중개사의 활용도 또한 되게 높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인데 이 수수료가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나 생활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이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공인중개사에게 좋은 물건 해주면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더라도 그 법에서 정한 것까지만 유효이고요. 그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이기 때문에 안 줘도 상대방이 저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단속 규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간단하게 유사수신 행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수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려면 유사수신 행위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니면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조달받은 금액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줄 걸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니까 이게 저런 행위에 해당하는데 유사수신 행위가 아닌 이유는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하니까 유사수신 행위가 아닌 거고요.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과 비슷한 일을 업으로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일단 어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과 약정을 해서 1,000만 원을 출자하고 1년 뒤에 1,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그런 약정을 체결을 하였는데 그 법인이 이제 인허가를 안 받은 거죠. 그 법인이 근데 1년 뒤에 나는 법에서 금지된 유사수신 행위를 한 거니까 우리 약정 무효다. 1,0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관계 법령이나 이런 데서 정한 인가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행위 자체가 뭐 현저하게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을 지닌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유사수신 행위법 제3조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상대방한테 1200만 원을 줘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죠. 이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을 구별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의 판단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대법원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효력 규정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공인중개사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이상을 주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법령 위반이니까 그 이상은 못 줘 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누가 보더라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뭐 나올 때랑 다른 느낌이고 뭔가 아 이거 너무 치사하고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신뢰를 너무 위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에서 제가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보통 아 그러한 주장은 뭐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 뭐 이렇게 해서 재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게 민법 2조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여기서 파생돼서 금반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을 바꿔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인데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걸 주장했을 때 대법원의 태도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돼서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배척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 강행 법규를 제정한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건데 그럼 계속 사법상의 계약으로 그걸 위반한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입법한 취지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을 신의 성실 또는 금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제 악용을 하지는 마시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 무효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의 차이는 잘 이해하셨을 테니까요. 혹시 앞으로도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임을 주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강행 규정을 잘 찾아보시고 이것이 뭐 입법 취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단속 규정인지 아니면 효력 규정인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기 취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 취소는 민법 제1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항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 취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망으로 모아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건설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분양계약의 취소 사건을 여러 건 진행을 해봤는데요. 진행해보면 수분양자들이 홍보 문구와 실제가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그 선정 광고에 다소 과장이 좀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이 뭐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정도라면 이를 기망의 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른 하급심 판례를 제가 좀 보면 아파트의 구조, 뭐 재질 이런 핵심 사항이나 아니면 부대 시설의 존재 이런 것에 관한 허위 고지는 보통 기망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뭐 GTX 노선 개통될 거다 아니면 뭐 학교가 여기 신설될 거다 이런 시행사가 아닌 제3자에게서 결정되는 사항이나 과장된 그 환경에 관한 설명, 초역세권, 수도권 접근성 이런 홍보 문구는 다소 과장된 것이지 기망이라는 것까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설명에 다소 과장이 있었더라도 이게 기망에 해당되는지는 좀 자세히 검토를 해본 다음에 사기 취소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소에 관해서 말씀드릴 두 번째 사항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기망,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뭐 거짓을 다 이렇게 썩는 그런 기망이 아니라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는 부작위, 소극적인 기망에 의한 사기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이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한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거다 아니면 적어도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진 않았을 거다 이게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일반 계약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고 고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기라서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되더라도 상대방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요. 사기 취소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문제가 돼서 민사소송에서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제 고시원을 파신 분, 매도하신 분인데 상대방인 매수인이
사고 보니까 건물의 용도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고시원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나한테 용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고지의무 위반이다. 이러면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뢰인을 대리해서 건물 용도가 고시원이 아닌 일반 음식점인 사실 자체는 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매도인도 매수할 때 용도가 일반 음식점 상태로 그대로 매수를 했다. 그래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 입증을 했고요. 그 건물 주변에 있는 많은 고시원의 용도를 확인해서 그 중에 꽤 많은 고시원들이 용도가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사실 조회를 해서 수십 년 동안 일반 음식점이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한 경우 제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띄면 확인이 되는 것이라서 상대방이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매도인에게 억울한 사정들이 꽤 있어서 열심히 다퉜는데 법원은 뭐 저희 주장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결국 2심까지 갔지만 패소를 해서 그 당시에 좀 안타까웠던 경우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과 같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어떤 부분까지 고지를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그럴 때도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점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기 취소를 하시기 위해서 기망을 찾으실 때 상대방이 말한 부분에 한해서만 허위가 있는지 이렇게 자꾸 찾아보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알려줘야 할 걸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그런 점에서도 한번 사기 취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런 사기 취소의 경우에 실무적으로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기 자체가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소송 자체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 자체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사기로 인정돼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민사 재판에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판결도 빨리 나오고요. 대부분 사기 취소도 쉽게 인정됩니다. 또 형사 고소를 하면 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그 상대방이 민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뭐 스스로 반환을 해주거나 이미 이행을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로 끝나거나 무죄 판결이 나면 민사 재판도 이제 바로 패소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형사 고소를 같이 할지 민사 소송만을 진행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그 위에 다른 취소 사유와 해지 사유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